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당신의 오후 저자인 유애숙님의 단편소설 밤의 가스파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상처한 남자의 재혼을 위한 맞선 자리에서의 해프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인을 떠나보낸 뒤 1년이 갓 지난 시점, 그의 허무감과 함께 새로운 온기에 대한 기대와 바람 등을 한편의 실내 교향악처럼 오감을 자극하여 빚어냅니다. 온기는 바로 존재론적 숙명인 배우자 찾기에 해당할 텐데요. 과연 그는 한기를 채워줄 마음에 꼭 맞는 온기 가득한 여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원하게 트인 카페의 전면창으로 호수공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12월의 여인숲을 배경으로 길게 누운 호수는 그가 신상품 개발팀에서 지난달에 출시한 휴대폰의 컬러와 흡사했다. 스모크 블루, 현대인의 고독과 우울을 상징하는 색이다. 그녀는 무슨 색깔일까? 그는 호수 위로 가만히 눈길을 내려놓았다. 어머니의 성화만 아니었다면 우울한 낮잠으로 흘려보냈을 토요일 오후였다. 낮잠에 무슨 우울과 명랑의 구분이 있을까마는 그처럼 호라비가 되고 나면 모든 행위에 우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온다. 우울한 식사, 우울한 퇴근, 우울한 잠. 어지간하면 1년은 넘길 작정이었다만 도저히 안 되겠구나. 석 달 전 지독한 감기 몸살로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던 그를 침통하게 내려다보던 어머니가 먼저 그 말을 꺼냈다. 그는 당황했다. 무슨 해열 진통제의 처방도 아니고 응급실 침대에서 재혼 이야기라니. 장례식을 치른 지 겨우 260일이 지났을 뿐이고 아직 아내의 유품조차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 모든 걸 제쳐두고라도 상식적인 추모 기간으로서도 턱없이 야박한 시간이었다. 침대에 그 사람 옹기도 아직 안 가셨어요. 그렇다고 3년상 치를래? 어머니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세상 떠난 며느리보다 41라는 엉거주춤한 나이에 혼자 된 아들이 더 애통한 어머니였다. 그는 대꾸할 기력조차 없어 눈을 감았다. 감은 눈 속으로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얼굴 위로 영정사진이 겹치자 그는 속으로 세차게 도리머리를 했다. 그는 아직도 퇴근할 때면 형광까지 마중 나오는 어머니의 등 뒤를 가만히 살펴보곤 한다. 어머니의 등 뒤는 이상하게 낯선 정막이 드리워져 있을 뿐 시안 씨 하고 쪼르르 달려나오던 아내의 환한 모습은 그림자도 없다. 어머니가 그를 어르듯이 말했다. 속히 떨쳐버릴수록 망자의 잠도 편한 법이다. 어미가 언제까지 내 뒤치다꺼리를 할 수도 없고 내 형수가 적극 권하는 아가씨인데 나이도 적당하고 꽃을 만진다니 직업도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속이 너르고 따습단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귓등으로 흘리며 벽을 향해 돌아 누웠다. 평소 어머니는 지나치게 깔끔했던 아내의 성격을 마땅찮아 했다. 사람이 너무 정하고 빈틈없으면 박복하고 집안이 구순하지 않다는 거였다. 애석하게도 어머니의 염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거기에다 결혼에 대한 각종 설문조사에도 보면 성격을 상위 조건에 두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통상 내세울 것 없는 이들의 주장이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성격처럼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물질에 후한 사람이 시간엔 인색할 수 있고 남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가족에겐 옹졸하게 굴 수도 있다. 그렇긴 해도
9달 가까이 지독한 마음의 한기에 시달려온 그는 그 따뜻하다는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울컥했다. 그가 어머니의 채근을 곰곰 생각하게 된 건 아내의 첫 기일을 지나 입동을 하루 앞두고였다. 매서운 추위를 예고하듯 바람은 어느 때보다 차고 깔깔했다. 퇴근버스 안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을 우두커니 바라보던 그는 문득 다가올 겨울을 혼자 견뎌낼 일이 두려웠다. 침대의 온도를 아무리 높여도 뼛속 깊은 데서 냉기가 흘러나왔다. 외피가 전부 벗겨진 나무처럼 그는 쓰라린 추위에 몸을 자그맣게 웅크리고 잤다. 그는 갑자기 밀려든 한기에 몸을 떨며 마음이 따숩다는 그 여자를 생각했다. 방한복이나 스토브로 대신할 수 없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다. 산소를 갈구하는 물고기처럼 그는 여자를 향해 잠시 상념의 아가미를 끔벅거렸다. 여자를 생각하자 몸 어디에서 미지근하게 온기가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그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거칠한 뺨을 문지르며 맥박을 세듯 그 느낌을 가만가만 짚어나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안에 감춰졌던 약삭빠른 이기심 때문에 한없는 서글픔을 느꼈다. 생수의 시대가 열린 지 오래라 누군가를 기다리며 따끈한 엽차를 홀짝이던 낭만은 사라졌다. 그는 차가운 냉수를 앞에 놓고 설명하기 어려운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서글픔 같기도 설렘 같기도 한 그 느낌이 어색해서 그는 괜히 주먹을 몇 번이나 쥐었다 펴곤 했다. 약속 장소로 이곳 안탈리아를 추천하면서 어머니는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명당이라고 소문난 곳이란다. 풍수지리학적으로 물을 끼고 있어서 복과 생기가 넘치는 길한 터래. 이왕이면 장소 덕 좀 보는 게 좋지 않니? 어머니의 말처럼 안탈리아는 맞선의 명당답게 성사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듯했다. 호수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특급 전망이며 사통팔달의 교통과 블루와 화이트로 꾸며진 지중해 풍의 멋진 인테리어가 그랬다. 거기에다 은은하고 따스한 조명은 마음을 차분하게 열어주었다. 더욱이 22층이라는 높은 장소는 기압이 낮아 심박동과 호흡이 빨라져 기분을 달뜨게 하는 효과까지 있었다. 자연히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계가 5시를 가리켰다. 그는 약간 초조한 기분으로 출입문을 쳐다보았다. 흔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두고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로 운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그의 심정이 그랬다. 출입문이 마치 자신의 운명이라도 거머쥐고 있는 듯 문에서 잠시도 시선을 떼지 못했다. 어머니는 형수가 여자에게 그의 사진과 휴대폰 번호까지 건넸으므로 그쪽에서 먼저 알아볼 테니 신경 쓸 거 없다면서 말끝에 낙관도 비관도 아닌 말을 흘렸다. 수수한 얼굴이지만 웃을 때는 예쁘단다. 수수 하나 찬찬히 뜯어보면 예쁜 구석이 있다는 말인지 잠깐 웃음 짓는 순간 외엔 전혀 기대할 게 없다는 건지 도시 모를 소리였다. 통상 느낌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인물이나 꼭 집어내기 어려운 어정쩡한 맛을 수수하다고 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말처럼 심오한 단어도 없었다. 마음이나 입맛에 튀지 않고 알맞기만큼 어려운 게 없기 때문이다. 진짜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이며 모자람과 넘침 사이에 완벽한 균형이라 할 수 있었다. 모를 것은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입바른 소리를 잘하는 형수가 왜 그런 완곡한 표현을 했을까 하는 거였다. 아무래도 외모가 좀 아쉽다는 얘기 같았다.
물을 반컵 정도 비우고 났을 때 통로에서 요란스레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다. 자세를 바로 잡으려던 그의 몸이 굳어졌다. 발소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여자라면 상대에 대한 배려는 뒷전일 게 뻔했다. 청각이 얼마나 예민한 기관인지 소리가 심박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따윈 관심조차 없을 것이다. 어쩌면 소음으로 상대를 가해하는 가학적인 치밀을 갖춘 여자일지도 몰랐다. 그는 애써 짓고 있던 부드러운 표정을 슬그머니 거두었다. 문이 활짝 젖혀지며 문제의 딸강녀가 들어왔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한 손에 휴대폰을 성화처럼 지켜든 땅딸막한 여자가 뒤축이 한 뼘이나 되게 높은 구두를 끌고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코르크색 원피스에 높낮이가 거의 없는 판판한 얼굴이 말 그대로 수수하기 짝이 없었으나 그 얼굴에 어떤 웃음이 담긴다 해도 털끝만치도 예쁠 것 같지 않은 여자였다. 후회의 감정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하다못해 평균 수명이 2년 남짓한 휴대폰 색상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수백 가지가 넘는 색상의 테스트를 거쳤다. 그렇게 최종 색상을 결정한 뒤에도 명도나 채도의 미세한 변화, 펄의 비율 등 보다 전문적이고 정교한 작업이 더해졌다. 어머니에게 등 떠밀려 나와 앉은 자신의 모습이 문득 휴대폰 색상 채택의 첫 단계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을 깨닫자 그는 자신의 발등이라도 찍고 싶은 심정이었다. 여자는 휴대폰을 성화에서 금속 탐지기 모드로 바꾼 뒤 좌석을 샅샅이 훑으며 그의 테이블까지 왔다. 순간 금속 탐지기가 작동하듯 여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자동차 경보음이 무색하리만큼 엄청난 벨소리였다. 여자는 선 자리에서 태연히 전화를 받았다. 비음이 심히 섞인 목소리였다. 어머, 오빠, 아직 안성 나들목이라고요? 그럼 내가 중간 지점으로 이동할게요. 전화를 끄는 여자는 주저없이 몸을 돌려 왔던 걸음 그대로 딸깍거리며 나갔다.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숨을 깊이 내쉬었다. 그가 호라비가 되자 주변의 반응은 갖가지였다. 위로의 술자리나 진심 어린 안부 전화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몇몇 방식들은 매우 불쾌하고 의심스러웠다. 숨겨놓은 여자 없어? 망설일 것 없이 이참에 들어앉혀. 적시타란 말도 있잖아. 확실한데 투자 안 하려나?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야. 딱 1년만 묻어두면 내 10배로 튀겨주지. 요즘은 3개월 수절이면 열부 났다고 그래. 내 끝내주는 여자 소개해 줄 테니 연애나 하게. 딱 한 달만 쓰고 줄 테니 돈 좀 빌려주게. 아무리 발빠른 재테크가 틈새 시장의 공략이라지만 상처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무차별적인 모렴치에 그는 한없는 비애를 느꼈다. 그는 여자를 소개받지도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곳에 투자하지도 않았으나 다만 구차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빌려준 얼마간의 돈은 돌려받지 못했다. 시계는 5시 10분을 가리켰다. 길이 막히는 걸까? 길이란 사정이 급할수록 더 막히기도 한다. 그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정 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출발했기에 도착한 뒤에도 10분의 여유가 있었다. 눈썹이 흐리고 눈꼬리가 약간 내려온 그는 사람들에게 우울한 인상을 주는 얼굴이었다. 아내가 죽은 뒤에 그 눈꼬리는 더욱 처졌다. 그래서 오늘 그는 어머니가 골라준 크림색 터들넥 스웨터에 캐러멜색의 모직 재킷을 받쳐 입었다.
얼굴이 한결 밝고 생기 있어 보였다. 그보다 3년 앞서 상처한 한 친구는 정작 어려운 건 따로 있다고 했다. 사별 뒤에 치러야 할 진짜 이별이 힘들다네.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사별과도 완전히 이별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침묵에 잠긴 호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사이 그는 그 말이 쓰라리게 되살아나면서 목을 때가 뻐근해졌다. 인생이란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매사에 용이 주도했던 아내는 그에게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 날아오는 공을 응시하라고 충고했다. 삶은 잠깐의 방임도 허용해선 안 되는 국이 같은 거라고 말이다. 그러나 아내는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제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식욕 부진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과 한 달 사이에 체중이 3kg이나 빠졌음에도 오히려 희망 체중치에 접근했다며 기뻐하기까지 했다. 아내와 복식조였던 그도 둔감하긴 마찬가지였다. 삶은 구기가 아니라 허들레이스였다. 길목을 지키고 있다 발을 낚아채는 교활한 올감이었다. 회환의 감정이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5분이 더 지나자 그는 여자가 매우 느긋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첫 만남에 15분씩이나 늦는다는 건 매사에 급할 게 없다는 뜻이었다. 급할 게 없으니 36살이 되도록 여태 미혼인 것이다. 자신이 느긋한 만큼 남에게도 성마르게 굴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었다. 어쩌면 1분 1초를 따지는 깐깐한 성미보다 나을 수도 있었다. 결혼 생활에서 주로 참고 기다리는 역할이 여자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그는 여자의 느긋한 성격이 마치 뛰어난 장점이라도 되듯 마음이 놓이기까지 했다. 커피 향이 가득한 실내는 음악도 찬물처럼 조용히 끓고 있었다. 지난 1년간 그는 일체의 음악을 외면하고 지냈다. 아내와의 모든 기억은 항상 음악이 배경이었다. 아내는 음악을 좋아했다. 물이나 공기처럼 음악을 마시고 호흡했다. 클래식과 재즈, 소울에서 가스펠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았다. 아내는 음악을 가리켜 영혼이 깃든 창조물이라고 했다.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만이 공유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교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내가 떠나자 불멸의 영혼이 깃들었다는 창조물은 그의 귀에다 일제히 레퀴엠을 연주했다. 그는 귀를 틀어막았고 삶은 침묵으로 에워싸였다. 슬픔이 만물의 공영을 하는 사실을 그는 그때 알았다. 피아노의 선율이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친숙한 멜로디가 그의 귀와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음악과 화해라도 하듯 온몸으로 그 소리를 끌어안았다. 호흡이 점차 편안해졌다. 5분이 더 흘렀어도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여자가 게으른 성격이라고 단정했다. 어찌해 볼 수 없이 굳어버린 만성적인 게으름이 이럴 때라고 틀을 바꿀 리가 없는 것이다. 시간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건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의미였다. 시간 개념에 아둔한 사람은 대개 머릿속도 정리하지 않은 서랍처럼 뒤죽박죽이기 십상이다. 일의 순서가 뒤바뀌는 건 물론이고 일의 경중조차 구별하지 못한다. 그는 게을러 터진 여자를 기다리며 턱까지 치미는 한숨을 가만히 눌러 삼켰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재혼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라고 충고했다. 그저 심성만 고우면 된다고 했다. 그는 얼굴도 모르는 게을러 터진 여자를 기다리며 제발 심성만이라도 곱기를 바랐다. 거리를 지나는 자동차들이 하나 둘 미등을 켜기 시작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 이때였다. 죽음 같은 허무가 잿빛 혀를 날름거리고 그를 삼키려고 달려들었다. 슬픔과 고통은 시간이 도와줄 수도 있으나
허무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어제로부터 떠밀려온 것의 무의식적인 반응일 뿐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었다. 모래알 같은 시간이 흘러와서 저 혼자 발밑을 간지리다 사라졌다. 기왕 알고 있었다고 해도 죽음은 너무나 허망했다.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였음을, 그의 몸을 달구던 아내의 따뜻한 살과 부드러운 머리칼도 그저 흙에 보태는 한 줌 거름일 뿐이었다. 그것이 또한 모든 애달픈 육체의 끝이기도 했다. 그는 참았던 한숨을 내쉬었다. 겨울 저녁은 빨리 어두워졌다. 이제 호수는 인디고 블루로 저물어 근심 어린 얼굴로 그를 지켜보았다. 바로 앞자리에서 바순처럼 낮게 웅얼거리던 남자가 창밖을 내다보며 옆자리의 여자에게 말했다. 저녁 먹고 출발하면 자정전에 닿을 수 있을 거야. 시린 달빛에 크리스탈처럼 반짝이는 안목 해변의 모래사장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난 겨울바다는 별로야. 너무 삭막해. 지금 거리엔 온통 크리스마스가 다이아몬드처럼 번쩍거리는데 거기까지 뭘 하러 가? 비올라의 음색을 가진 여자가 시큰둥하니 대답했다. 남자의 침묵에서 잠시 낯을 감는 기척이 느껴지고 조금 뒤에 둘은 일어서 밖으로 나갔다. 반짝이는 눈을 가진 남자와 번쩍거리는 오렌지 펄의 입술을 한 여자였다. 둘은 나름대로 합일점을 찾은 모양이었다. 사랑이란 각각의 뗏목을 타고 강을 표류하다 언젠가는 함께 바다에 닿는 것이다. 그와 아내도 한때는 다른 곳을 응시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오해로 인해 그들만의 바다에 닿았다. 어느 날 아내는 억울하다는 투로 말했다. 당신 눈물샘이 고장난 걸 몰랐지 뭐야? 아내의 말은 헤어지기로 결심한 날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그의 눈물을 진짜 눈물로 착각해서 하숙집까지 따라왔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얘기였다. 호르모니의 비전 없는 미술학도였던 그를 아내는 만난 지 반년 만에 정리하려 했다. 억울하다고 하면서도 아내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다. 때로 연인들은 그들을 올가맬 핑계가 없어서 헤어지기도 한다. 아내에게 뜻밖의 핑계거리를 제공했던 그의 눈물과는 결혼하자마자 거짓말처럼 뚫렸다. 5분이 더 지났어도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기분은 식은 수프처럼 휘주근해져서 마침내 멍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몸이 젖은 빨래처럼 축 처지더니 나른하게 잠이 밀려왔다. 아내가 죽고 난 뒤에 생긴 증상으로 며칠에 한 번씩 겪는 일이었다. 잠은 그의 긴급 대피소였다. 그 순간만큼은 고통과 슬픔의 공습에서 안전했다. 그는 졸음을 떨치려고 두어 번 뺨을 꼬집어 보았으나 오히려 잠의 끈끈한 그물에 더 깊이 얽혀들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이유로 이곳에 나와 있는지도 잊은 채 빠르게 잠속으로 가라앉았다. 고통이 사라지고 잔잔한 평안이 찾아왔다. 아내는 언제나처럼 에이프론을 맵시 있게 두르고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다. 가스레인지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가 끓고 식탁에는 푸른 도자기 화병에 흰 소고기 소담스레 꽂혀 있었다. 거실에 흐르는 음악은 아내가 즐겨 듣는 밤의 가스파르였다. 작은 물방울이 연달아 튀어오르는 듯한 트레몰로의 피아노 소리가 그의 가슴을 잔잔하게 흔들었다. 아내는 음악의 진정한 감상은 듣는 것을 지나 보는 것이며 보는 것을 넘어 만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의 눈에 물의 요정 옹딘이 장난스럽게 뛰놀며 속삭이는 모습이 어른거렸다. 들어봐요, 들어봐요. 창백한 달빛에 비친 당신의 마른 목골 유리창에
물방울을 흩뿌려 울리게 하는 것은 나 옹딘이에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실내는 기분 좋게 따뜻했고 아이는 아직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달라진 게 있다면 오늘따라 아내의 얼굴이 셀쭉하다는 거였다. 슬픈 것 같기도 토라진 것 같기도 한 아내의 표정이 너무 의미심장해서 그는 무의식 속에서도 불안했다. 부엌은 세트장처럼 곧 헐릴 것 같고 아내도 푸르스름한 창문을 타고 연기처럼 사라질 것 같았다. 지난 1년간 그는 줄곧 꿈과 현실을 혼동했다. 혼동한다기보다 현실이 꿈이고 꿈이 현실이라 믿고 싶었다. 두 공간의 시차를 극복하지 못해 괴로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 꿈이 아니었다. 피아노 소리가 손에 잡힐 듯 또렷했기 때문이다. 별이 빛나는 깊은 밤, 잠든 호수 위로 당신의 눈길이 닿을 때 물방울 하나하나의 흐름을 타고 강물을 헤엄치는 물의 요정, 나 옹딘이에요. 그는 아내의 등 뒤에서 허리를 부드럽게 끌어안고 머리칼에 입을 맞추었다. 오늘은 우리 종다리가 십자매로 변신했나 봐. 통 지저귀지를 않네. 아내는 아무 대꾸 없이 몸을 빼내어 주방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갑자기 머리를 빗질하기 시작했다. 아내의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마른 솔잎처럼 떨어져 내렸다. 그는 아내의 빗질을 멈추려 했으나 무슨 까닭인지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삽시간에 아내의 정수리가 하얗게 드러났다. 그는 안타까움에 비명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그때 어디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벌떡 일어나 빗을 내던지고 현관으로 달려갔다. 문이 세차게 열리는 소리에 놀라 그는 눈을 번쩍 떴다. 음악은 변함없이 흐르는데 아내도 부엌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대신 머리칼이 숯처럼 검은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운명의 문 앞에 서 있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몇 시간이 흘러간 듯 눈앞이 아득했다.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그의 자리까지 전해졌다. 약속에 늦어 마지막 성이라도 보이려는 몸짓이 분명했지만 여자의 모습은 이미 그 자체로 타인에 대한 성의와는 무관했다. 달개비색으로 달아오른 얼굴에 위압적일 만큼 커다란 체구가 인도로 뛰어든 덤프트럭처럼 그의 앞을 우악스럽게 막아섰다. 그는 가위 눌려 숨을 몰아쉬며 몸을 뒤로 뺐다. 여자가 한 발짝 더 다가와서는 빠르게 몸을 꺾으며 바로 뒤에 누군가에게 큰 소리로 아른 척을 했다. 헤이, 타로사! 뒷자리에서 발음도 정확히 아미엘?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야 그는 여자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매 경착륙으로 인해 국적을 식별하지 못한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 여자가 지나가면서 풍긴 강렬한 죄치가 그의 나머지 잠을 말끔하게 걷어냈다.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앞에 놓인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호수는 이제 미드나잇 블루로 바뀌어 어둠과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었다. 어둠의 속도만큼 그의 마음도 점점 캄캄해져 갔다. 그는 밤이 싫었다. 무엇보다 어둠 속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웠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밤이 그렇게 길고 막막한 줄 몰랐다. 잠자리에 누워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며 도랑거리다 보면 사물이 부드럽게 제 형체를 드러내어 오히려 어둠 속에서 눈앞이 더 환해지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눈을 훤히 뜨고 있어도 사방이 캄캄했다. 사랑이 불빛이었다는 걸, 그는 이제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아프게 깨달았다. 시계는 드디어 5시 40분을 가리켰다. 그는 마침내 운명의 문에서 시선을 거두고 한 덩이로 검게 뭉개진 창밖을 노려보았다.
어머니는 집을 나서는 그의 등 뒤에 대고 꼭 점쟁이처럼 말했다. 날씨도 아주 쾌청하니 느낌이 좋구나. 근데 좋은 일엔 더러 마가 낄 수도 있다. 혹 그쪽에서 갑자기 사정이 생겨 좀 늦더라도 속 좁은 티 내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려라. 서울이라는 데가 길 한번 막히면 요지부동이잖니. 인연이라면 길을 끊어 놓아도 만나게 되어 있다. 그의 생각도 같았다. 다만 이 눈부신 정보통신의 시대에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는 전화 한 통이 없다는 건 여자의 무신경을 그들이 인연이 아님을 입증하고도 남았다. 그는 불편한 심기를 억누르며 자리값이라도 하고 가려고 종업원을 손짓해서 불렀다. 그리고 종업원이 메뉴를 내밀기도 전에 빠르게 말했다. 블루 마가리타요. 여자를 만나러 와서 블루 마가리타를 청하는 건 예의가 아니었다. 죽은 연인을 잊지 못해 외국의 어느 바텐더가 이름을 붙였다는 이 칵테일을 마시는 건 불망의 이름이 있다고 대놓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국 여인 마가리타 대신 아내를 생각하며 블루 마가리타를 마셨다. 그가 칵테일 잔을 비우고 의자에서 막 일어서려는 순간 출입문이 살그머니 열리며 가슴에 큼직한 코르사주를 단 중키의 여자가 들어왔다. 그는 순간적으로 그녀가 이제껏 조바심 치며 기다리던 게을러 터지고 무신경한 여자임을 직감했다. 여자는 출입구에 서서 도둑고양이처럼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더니 그와 눈이 마주치자 목표물을 확인한 표정으로 곧장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기다림에 지친 데다 앞서 펼쳐진 두 건의 퍼포먼스로 인해 진이 다 빠진 상태라 첫 만남에서 자신을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환한 미소라는 것도 있고 뿌루퉁한 얼굴로 여자를 맞이했다. 버건디색의 바지 정장과 턱선에 머문 단정한 단발머리가 나이보다 앳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여자가 쩔쩔매는 몸짓으로 그에게 인사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뚝뚝하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여자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사정이 좀 있었어요. 아, 예. 오는 길에 하필 자동차가 퍼졌어요. 보험사에 연락해서 처리하고 택시는 안 잡히고 부랴부랴 지하철을 탔는데 길에서 어찌나 떨었던지 몸이 풀리면서 깜빡 졸았지 뭐예요. 휴대폰은 갑자기 연락처가 몽땅 사라지는 에러가 나고 정말 최악이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는 어이가 없었다. 선을 보러 오는 길에 자동차는 고장나고 지하철에서는 태평스레 잠이 들고 게으르고 무신경하며 덜렁대기까지 하는 여자를 그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바라보았다. 종업원이 다가와서 메뉴를 내밀었다. 그가 차를 주문하려고 하자 여자가 재빨리 가로막았다. 죄송하지만 차는 나중에 마시기로 하고 먼저 밥을 먹으면 안 될까요? 여태 점심도 못 먹어서 눈앞에 헛것이 보이네요. 서로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여자는 밥 타령부터 했다. 정말 난공불락의 뻔뻔함이었다. 그는 여자와 전혀 밥을 먹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기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무슨 음식을 좋아하세요? 여자는 마치 그의 동이라도 얻은 양 메뉴까지 정하려 들었다. 그가 마지못해 되물었다. 그쪽은 무얼 좋아하는데요? 입천장이 데일 만큼 뜨거운 음식이면 뭐든 좋아요. 그는 여자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슬며시 풀어졌다. 자신과 같은 종류의 사람을 만났다는 반가움 때문이었다. 그는 무조건 뜨거운 음식을 좋아했다. 뜨거운 차, 뜨거운 국물, 뜨끈뜨끈한 파이, 차가운 것은 무엇이나 싫었다. 싸늘한 말, 냉랭한 눈길,
찬바람을 일으키는 몸짓, 냉면이나 샐러드조차 꺼려했다. 마음의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음식도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믿었다. 그가 드물게 붕괴하는 일이 있다면 식당에서 미지근한 음식이 나왔을 때였다. 여자는 틀림없이 해물탕 속에 든 미더덕이나 꿀호떡에 입을 대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입천장이 훌렁 벗겨지도록 화끈하고 얼얼한 그 느낌이 뜨거운 맛의 절정이라는 것도 잘 알 것이다. 그는 앞에 앉은 여자가 갑자기 완벽하게 이해되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여자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가벼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나머지 가끔씩 멍한 상태에 빠져드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깜빡 잠이 들어 내릴역을 지나쳤을 것이다. 정신과 의사인 친구 말로는 고통과 상실을 정면으로 맞서고 싶지 않은 여린 사람들의 병상이라 했다. 그는 갑자기 여자가 가여워졌다. 또한 저녁으로 굳이 양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졌다. 스프는 고작 미적지근하다 말 것이고 고기는 나이프를 대기도 전에 식어 있을 것이다. 이곳을 벗어나서 어디든 뜨거운 국물이 있는 곳으로 여자를 데려가고 싶었다. 그는 오는 길에 스쳐본 건물 뒤편의 한 식당으로 여자를 안내하기로 마음먹었다. 뜨거운 해물탕에 함께 숟가락을 담그고 밥을 먹다 보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격이 없는 친근함이 생길지도 몰랐다. 남녀 관계에 있어 시간의 길이란 감정의 농도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한순간 점화된 감정이 평생을 관통할 수도 있고 긴 시간을 만나면서도 지지부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앞장서서 안탈리아를 나왔다. 여자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희미한 꽃냄새가 났다. 어머니는 여자가 플라워 디자이너라고 했다. 플라워 디자이너란 향기까지 디자인하는지 향기는 기분 좋게 상큼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따뜻하고 부드러워졌다. 찌개 국물은 쇳물처럼 붉고 뜨거웠다. 그는 혀가 얼얼하도록 뜨겁고 매운 국물을 입에 떠넣으며 가슴까지 훈훈해지는 걸 느꼈다. 여자는 찌개 국물에 밥을 말아 정신없이 떠먹었다. 그는 여자의 앙증맞은 입이 음식을 삼키는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보았다. 사실 여자는 수수한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마음을 끄는 아몬드 모양의 갈색 눈동자며 빚은 듯한 콧날이며 세련된 옷차림까지 오히려 귀엽고 도회적인 분위기였다. 고요한 충족감이 그의 마음을 감쌌다. 1분만 더 늦었더라도 여자와 그는 어긋날 사이였다. 그는 바람 맞고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다락같이 화를 냈을 것이고 어머니 역시 어설프게 다리를 놓았던 형수를 쫀쫀하게 추궁했을 것이다. 얼마쯤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오는 인연이 더 실다울 때도 있다. 그는 여자의 컵에다 조심스레 물을 채워주었다. 식당을 나서기 전 그는 여자와 가벼운 실랑이를 했다. 그가 잠깐 구두를 찾아 두리번거리는 사이 어느 틈에 계산대로 쪼르르 달려간 여자가 밥값을 치른 것이다. 최소한의 염치는 땜빵 해야죠. 그가 당황해서 얼음대는 사이 여자는 벌써 안탈리아를 향해 앞장서서 걸었다. 결례에 물타기를 한다고 새삼스레 정중해지는 건 아니지만 여자는 짐작했던 것보다 센스 있고 싹싹했다. 그를 만나자마자 휴대폰의 전원부터 끄는 것 하며 군더더기 없이 솔직한 사과의 방법 등이 그랬다. 그는 식당을 나서기 전에 벌써 여자가 저지른 1시간의 무례를 소매 끝에 묻은 실밥처럼 가볍게 털어낸 사실을 깨달았다. 여자가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갑자기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것은 수첩이라기보다 노트에 가까운 크기로 유명 상표의 필기구까지 끼워져 있었다. 기억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메모가 습관인 건지 알 수 없었으나 자세만은 높이 사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쩌면 휴대폰을 끈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전적으로 집중하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었다. 그는 여자의 태도가 조금 멋쩍고 부담스러웠다. 더욱 멋쩍은 건 여자의 그 별난 습관조차 싫지 않다는 거였다. 여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확인 차원이지만 본인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하시는 일은 무언가요? L전자 신상품 개발팀에서 색채 디자이너로 일합니다. 아, 제품에 색깔을 입히는 거요? 예, 컬러를 통해 이미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직업이지요. 멋진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얼마 전에 새로 산 디카는 색상에 꽂혔거든요. 아무래도 컬러를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연봉은 얼마쯤 되세요? 여자는 전공법으로 파고드는 스타일이었다. 그는 잠깐 삭막한 기분이 들었으나 곧 여자의 방식을 묵인했다. 어차피 재혼이란 연애의 가능성을 타진하기보다 조건을 조율해서 결혼을 성사시키려는 만남이지 않는가. 서로를 알아가는데 굳이 우회도로를 택할 필요는 없었다. 그렇잖아도 그는 오늘 집을 나서며 만약 상대가 마음에 들면 초면에 가질 법한 여러 궁금증에 상세히 답한 자신의 신상 명세서를 건네줄 작정이었다. 거기에는 그의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최종 학력, 취미, 특기, 재산 상태, 연봉, 혈액형, 좋아하는 음식, 가족관계 등. 항공기 조종사와 외환 딜러 사이에 끼일 정도는 됩니다. 와우, 우량급이네요. 실례지만 결혼 생활은 어땠나요? 그는 순간 당황했다. 첫 소개팅 자리에서 그런 민감한 질문을 받으리라고는 짐작조차 못한 일이었다. 더 당황한 건 벼랑간 눈앞이 흐려지는 바람에 시선 둘 곳을 잃어버린 거였다. 그는 아내를 한 번도 자신과 따로 떼어놓고 바라본 적이 없었다. 당연히 아내와의 결혼 생활도 과거 완료형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 더구나 그런 질문은 단번에 답을 출력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었다. 아주 행복했었다고 하면 상대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을 것이고 불행했었다고 하면 절반의 책임에 대한 무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일 테고 그저 그랬다고 하면 생에 대한 미온적이고 무기력한 태도에 실망할 것이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간신히 입을 뗐다. 저는 좀 지루한 타입입니다. 잘 읽히지 않은 책이나 졸리는 강의 같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아내는 다르게 말하더군요. 뭐라 했는데요? 피아노 교본 같다고 했죠. 피아노 교본요? 네, 바이엘에서 시작해 체르니를 거쳐 베토벤을 연주했다고 하더군요. 어머, 세상에. 두 분 다 완전 범생이었나 봐요. 베토벤이라니. 전 손가락에 피가 맺히게 연습해도 나중에 보면 난타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자는 감탄사를 즐겼었고 웃을 때는 손뼉까지 치며 온몸으로 활짝 느낌을 표현했다. 새 출발을 결심하게 된 동기랄까?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는 갈수록 기분이 묘해졌다. 여자는 아예 그를 속속들이 해부하겠다는 태도였다. 요즘 맞선의 풍속도는 이처럼 앙케이트 일변도인가? 그것도 주로 여자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알 수 없는 건 속으로 쩔쩔매면서도 여자 앞에 고분고분한 대답을 내어놓는 자신이었다. 처음엔 전혀 뜻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가족들의 끈질긴 권유도 있고 더 솔직히는 심각한 결핍 증세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더군요.
그게 뭔데요? 옹기입니다. 여자는 문득 그 대목에서 필기구를 내려놓고 그를 그윽하니 바라보았다. 눈빛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그 눈빛의 의미를 잘 알았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시선. 지난 1년간 그와 비슷한 눈빛을 수없이 많이 대했으나 여자의 것에는 특별히 자책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여자는 목소리마저 떨려 나왔다. 결핍 증세가 어땠는데요? 글쎄, 영혼의 정전 상태 같다고나 할까요? 하여간 겨우 숨만 붙어있는 식물인간 같았습니다. 여자는 충격을 받았는지 잠시 멍한 표정이더니 긴 한숨을 내쉬고 나서 원래의 얼굴빛으로 돌아왔다. 어떤 타입의 여자를 원하세요? 말하자면 여자의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시느냐는 뜻이에요. 그는 이제 혼란스럽다 못해 화가 나려 했다. 대화다운 대화는 밀쳐둔 채 여자에게 공공연하고 적나라하게 취재당하는 것도 모자라 면전에서 그녀에 대한 느낌을 까발려 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였다. 여자에게 더 이상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 질문을 해도 그가 하는 게 순리였다. 그 나이가 되도록 왜 여태 결혼을 하지 않았느냐? 취미는 무엇이며 플라워 디자이너란 뭘 하는 것이냐? 그러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순순히 답변을 늘어놓았다. 마음으로 먼저 악수할 수 있는 사람이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말하자면 내적인 공감이랄까 취향이나 가치관이 비슷하게 가면 좋겠죠. 수학엔 밝은데 은맹이라든지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은 차다든지 그런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쪽은 어떻습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을 원하는지. 저요? 여자가 의외란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다. 궁금하세요? 근데 죄송하지만 전 아직 드러내놓고 밝힐 입장이 못 되는데요. 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잠재적인 고객이 틀림없지만 아직 이혼 수속 중이거든요. 그러나 기준이랄까 규칙 같은 건 있어요. 첫 만남에서 호텔로 직행하고 싶지 않은 남자와는 절대 사귀지 않는다. 호텔로 직행했더라도 더 이상 애프터를 하고 싶지 않다면 바로 끝낸다. 그런데 웬 이혼이냐고요? 제 마지막 규칙에 의해서죠. 결혼했더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남자와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않는다. 그는 갑자기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의 놀란 표정을 본 여자의 눈에도 그제야 의혹의 빛이 떠오르며 고개가 한쪽으로 갸우뚱해졌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소리쳤다. 누구세요? 접수번호 41번 남자 아니세요? 바지 주머니에 든 휴대폰이 부르르 진저리를 친 것은 바로 그때였다. 형수였다. 그는 맨홀에라도 빠진 사람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서방님, 좀 놀라셨죠? 일이 묘하게 틀어졌지 뭐예요 글쎄. 도경이가 약속 날짜까지 잡아놓고선 갑자기 안 된다고 자빠진 거예요. 전 남편이 하도 쫓아다니며 애걸복걸하는 바람에 도로 합치기로 했대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아예 전문기관에다 의뢰했죠. 요즘은 그런 곳이 정직과 신용은 기본이고 매칭도 예술이래요. 결혼한 여자였어요? 그는 숨이 차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혼인신고도 안 한 채로 딱 3달 살고 때려치웠다니까 처녀나 진배 없죠 뭐.
남자가 그렇게 속을 많이 썩였다는데 배알도 없는 여편네지 뭐예요? 그는 화낼 기운조차 없어서 알았다며 퉁명스레 전화를 끊었다. 기분이 정말 야릇했다. 몸에서 식은땀이 솟으며 정신까지 알딸딸했다. 블루마가리타를 너무 급히 마신 것인가? 그는 빌딩 밖으로 나와 호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밤 공기가 이마를 서늘하게 짚었다. 도시의 불빛들은 크리스마스 장식용 꼬마 전구까지 가세해서 일제히 혼성 합창을 했다. 밤이 늦었음에도 몇 쌍의 연인들은 호수 주변의 산책로를 돌고 있었다. 모두 물의 요종에라도 홀린 듯 몽롱한 표정이었다. 몽롱하긴 그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누가 잡아당기기라도 하듯 산책로를 벗어나 조경로까지 내려갔다. 가까이 본 호수는 커다란 젤라틴 덩어리처럼 부드럽고 투명했다. 그는 물가에 쭈그리고 앉았다. 물냄새가 파스처럼 시원하게 가슴을 진정시켜 주었다. 여자는 이름도 처음 들어본 결혼정보회사의 커플 매니저로 입사한 지 사흘 된 신입이었다. 상담 컨설턴트에게 넘겨받은 자료로 고객과의 첫 미팅을 위해 나온 길이었다. 여자는 게으르고 덤벙거리기는 했어도 직업정신만큼은 매우 투철했다. 자이든 타이든 대개 첫 발짝은 이렇게 해서 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인연인데 재혼 문제를 저희 회사에다 전적으로 맡겨주시면 어때요? 저희는 재혼 전문 회사로 맞춤 배우자 서비스를 경영 이념으로 하고 있어요. 성혼율도 높고 선생님처럼 멋진 우량급 돌싱들도 많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는 허탈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선생님을 뵙고 깨달은 점이 많아요. 저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사망 선고를 내리는 판에 그렇긴 해도 아직 탈상조차 못한 분위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만 상복을 벗어버리세요. 온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는 헤어지면서 여자에게 악수를 청했다. 입사시험 이후 그렇게 성가시게 많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건만 여자가 나누어준 몇 시간의 온기가 잃었던 미소를 되찾아 주었다. 여자가 작고 따뜻한 손을 내밀며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혹 제게 관심 있으시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한때는 남편과 샴쌍둥이처럼 붙어 지내다 보니 내 것 분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행여 일이 잘 풀려서 고객 대 고객으로 만나게 되면 그땐 저 길 건너 호텔 커피숍에서 약속해요. 룸으로 직행하려면. 그는 여자의 말이 명백히 농담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떠오르던 자책의 코드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여자가 채 식지 않은 사랑을 땅에 묻어버리지 않기를 바랐다. 생각해보면 부부란 샴쌍둥이의 재연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싸움조차도 통상 개체로서의 싸움이 아닌 샴쌍둥이 수준의 갈등이었다. 이불 속에서 무릎으로 텐트 치지 말고 자라든지 한쪽이 부적절한 짓을 할 때 다른 한쪽에서 눈을 감아 달라든지. 그는 검푸른 수면을 내려다보았다. 호수는 낮 동안의 고된 업무에 지친 수많은 빌딩과 도시를 품어안고 자장자장 재우고 있는 중이었다. 소음과 번잡함을 내려놓은 물속의 도시는 아늑하고 평화로웠다. 언젠가 그의 기억도 저처럼 안식할 날이 올 것이다. 슬픔도 그리움도 전부 내려놓고 세월의 심연에 몸과 마음을 담그리라. 그때쯤이면 고화질 텔레비전처럼 선명하던 아내의 얼굴도 아련한 전묘 초상으로 떠오르겠지.
이상하게 가슴속에 물결이 잦아들며 마음이 평온해졌다. 속이 너르고 따스한 여자에서 배알도 없는 여편네로 바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맛본 블루톤의 저녁이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다. 맞선의 전당 불빛이 가장 마지막에 호수에 몸을 뉘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결국 작은 기대가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네요. 참고로 소설 속 음악인 밤의 가스파르는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곡이며 19세기 프랑스 시인 루이 베르트랑의 동명 산문시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라벨은 시의 이미지와 음악의 이미지를 시로 병렬시키기 위해 악보에 원시를 함께 실은 새로운 형식의 음악곡입니다. 아내 사별 후 아내가 생전에 좋아했던 곡인 밤의 가스파르가 진홍곡인 레퀴엠처럼 들려온다는 남자의 말에 애틋한 아내 사랑이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가까이 있을 땐 아무리 소중한 것도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듯합니다. 우리네 삶은 연습이 없는 실전이기에 이렇듯 작품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